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할트 변지성입니다. 오늘은 코칭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조직의 경영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면서 이 리더십에 대한 요구 사항들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코칭 리더십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 코칭 리더십 이야기 앞서서 먼저 간략하게 현재 조직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카 시대라고 하죠.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복잡성, 또 모호성, 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뷰카 시대를 넘어서 초뷰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또 더 복잡하고 또 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 기업들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만큼 업무 환경 속에서 조직의 대응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리더가 어떠한 정답을 찾아내고 또 지시하는 방식으로는 조직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요구되는 것들이 바로 구성원들 전체의 혁신적인 업무 행동입니다. 이 혁신적인 업무 행동은 어, 각자 구성원들이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나 또는 조직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떠올려 보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나 상사에게 설득하고 또 이런 것들을 왜 시도해야 되는지 설득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러한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동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행동을 바로 혁신적인 업무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혁신적 업무 행동이 과거에는 R&D 부서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일부 부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상 행동으로 정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조직 내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첫 번째, 찍힐까 봐, 즉, 아, 이거 괜히 말했다가 나만 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발언 자체를 그 리스크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거 괜히 제안했다가 실패하면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데? 즉, 실패가 학습이 아닌 처벌로 연결되는 경험을 이미 조직 내에서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차피 결정 탑다운으로 내렸을 텐데, 이걸 내가 제안한다고 해서 실패 없을 것 같은데? 즉, 참여의 효능감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직 내에서 혁신의 가장 큰 적은 무능함이 아니라 바로 조직원들의 침묵입니다. 조직원들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조직에 숨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숨어 있는 문제는 혁신으로도 바뀌지 않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은 어떤 조직에서 가장 잘 발현이 될까요? 바로 안전한 팀이라고 하는데요. 에드먼드스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용어를 조직 내에서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팀이 대인관계 위험을 감수해도 안전하다고 믿는 공유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팀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요? 음, 바로 조직원들 전체가 침묵과 방어가 기본값으로 깔리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 이거 괜히 말했다가 지키면 어떡하지? 침묵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숨기고 조직의 학습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패가 학습이 아니라 바로 책임 추궁으로 연결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에서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다른 의견, 질문, 또 실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고요. 또 문제 발견이 곧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데이터로 보고 다음에 실험을 하거나 또는 다음 목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그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조직원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조직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실수를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져야 조직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점차 조직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에이미 에드먼드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수해도 괜찮다. 의견을 말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혁신이 시작된다. 즉, 조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혁신도 진행된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구글을 통해서도 구글에서 연구한 그 결과로서도 좀 증명이 될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 직원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약 4년 동안 고성과를 내는 팀들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심리적 안정감이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스펙이 높은 팀원 또는 역량 있는 팀원이 누구냐보다는 팀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결국은 성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95% 그것은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구성원들이 결국 자신의 직무 만족도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높더라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실제 성과를 내는 고성과 팀이 최우선 요소로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조사했더니 1위에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 올랐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은 2025년 HRD 조직 문화 핵심 과제에서도 5위에 올랐었는데요. 그만큼 최근 HRD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을 통한 혁신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들이 점차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구글의 연구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그런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리더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리적 안정감을 좀 편안하다라는 것들로 인식을 하셔서 이게 좀 조직이 너무 편안해지고 해이해지면 오히려 구성원들이 일도하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이 기준이 낮다라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심리적 안정감이 낮다는 것은 오히려 조직 내에서 높은 기준과 매칭이 됐을 때 바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네 가지 상황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심리적 안정감은 굉장히 높은 조직인데, 조직 내 기준이 낮은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될까요? 바로 안락한 조직이 되겠죠. 이 조직 내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네, 서로 으쌰으쌰하고 좀 실패해도 또 약간 묵인해주는 분위기도 있고 조직 분위기는 너무 좋지만 반대로 어떤 조직이 될까요? 변화가 느린 조직이 되겠죠. 그만큼 성과도 좀 낮은 조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낮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졌지만 높은 기준을 가진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될까요? 네, 바로 불안한 조직이 됩니다. 이 불안한 조직은 어떤 유형이냐면, 조직 내에 뭔가 나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나 나의 제안을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단절돼 있고 소통이 조금 어려운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에 따른 성과 압박은 굉장히 높은 조직입니다. 따라서 조직원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다음은
낮은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조직 내의 낮은 기준이 만났을 때는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될까요? 바로 무관심한 조직이 될 확률이 높겠죠. 즉, 침묵과 이 침묵은 낮은 성과로 이어지는 조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직 내 높은 심리적 안정감과 그리고 높은 기준을 가진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학습하는 조직이 됩니다. 실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빠른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학습의 단계로 활용을 하고 또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조직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다시금 리더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들이 되돌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리더는 정답을 알고 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나와. 이렇게만 하면 돼. 즉, 과거의 본인의 노하우로 부하 직원들이나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리더들 유형이 많았었죠. 현재 리더들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지시형보다는 현재 리더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또 구성원들의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리더형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리더는 어떤 리더들일까요? 이제는 조직 내 AI와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조직 생활이 됐는데요. 이런 AI와 사람 사이에서 판단, 의미, 협업을 잘 설계하는 리더가 향후에는 촉망받는 리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맥킨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AI 시대일수록 판단, 창의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또 팀 협업을 기우는 인간 리더십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십이 지금 현재 조직에 필요할까요? 학계에 정의된 리더십 유형도 굉장히 많은데요. 간략하게 하나씩 좀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성 리더십입니다. 이 감성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의 감정까지 잘 배려하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거래적 리더십은 네가 이거를 하면 내가 이걸 해줄게. 즉, 명확하게 보상을 제시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조직원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즉, 과거에는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해서 또 많이 각광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다음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내가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면 좋을까? 어떤 도움이 필요해? 즉, 헌신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셀프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각자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이를 추진해 나가는 유형으로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도 있고요. 인파워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 유형이죠. 그리고 진성 리더십, 즉 진정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코칭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잠재된 역량을 믿고 리더가 코칭형 질문과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던 구성원들의 역량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리더십입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서 앞서 혁신적인 조직원들의 업무 행동이 굉장히 조직 내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통한 혁신적 업무 행동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은 이 9가지 리더십 중에 어떤 유형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코칭 리더십입니다. 즉, 구성원들 스스로 깨닫고 동기부여를 주고 구성원들의 잠재된 강점과 또 피드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코칭 리더십이 최근에 이런 혁신적인 업무 행동을 이끄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칭 리더십이란 어떤 리더십일까요? 위트모어는 이 코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코칭은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을 끌어내 성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코칭 리더십의 4가지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질문입니다.
즉, 리더가 정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리더십 유형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경청입니다. 즉, 말의 내용보다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해서 구성원들에게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인데요. 이걸 잘했어, 못했어 라는 평가보다는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들 스스로가 성장 방향을 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인데요. 탑다운 지시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선택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각자 본인의 책임을 가지고 본인은 업무에 본인이 선택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리더십도 바로 코칭형 리더십입니다. 따라서 코칭 리더십은 성과를 대신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사람을 키워내는 리더십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칭 리더십에는 5가지 총 언어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존중입니다. 특히 코칭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과의 신뢰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성원과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구성원과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라포 형성을 위해서 기반을 깔는 게 바로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즉, 구성원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판단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할 때 이러한 코칭 리더십의 역량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바로 목표 제시입니다. 흔히들 이 코칭 리더십이라고 해서 다 수용해 주는 거 아니야? 조직원들을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코칭 리더십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대 성과와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성원들과 공유한 상태에서 이 코칭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인데요. 이 피드백은 잘한 점, 그리고 개선할 행동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질문을 통해서 구성원들 스스로가 잘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코칭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점 전환 포인트가 이 코칭 리더십의 가장 좀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역량도 바로 코칭 리더십에서 발휘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즉, 문제의 원인보다는,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새로운 다각도의 방향에서 그 문제점을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다양한 선택지를 보게 하는 게 바로 이 코칭 리더십의 핵심 행동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성장에 대한 믿음인데요. 코칭이라는 것이 모든 각자 본인들은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반드시 스스로 부족함을 발견하고 발전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지해 줄 때 이러한 코칭 리더십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구글에서 성과를 잘 만드는 팀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말할 수 있는 팀이 결국은 성과를 잘 만들더라라는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개인의 스펙보다는 대화의 질이 오히려 팀 성과를 좌우한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팀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 이것들을 리더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이 됐을 때 오히려 성과가 더 향상되더라라는 것들을 이 조직 문화를 통해서 분석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삼성전자인데요. 그 삼성전자에서는 2012년부터 시립이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우수과제 같은 경우는 스푼어프를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초기 자금이라든지 창업 지원금 또 재입사 기회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 C랩은 실패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바로 토스인데요. 여기서 토스에서는 굉장히 지시적이고 관리적인 그런 환경을 지향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ask for feedback입니다. 즉, 피드백 문화인데요. 리더들은 그 서로의 구성원들이 동료 간에 솔직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 결국 이러한 진솔한 피드백이 오히려 더 잘하게 만드는 성장 장치가 되었다는 것을 토스의 성공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앞서 살펴봤던 사례가 리더분들에게 주는 인사이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구글을 통해서는 결국은 말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 즉, 팀원들이 실수,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오히려 협업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것은 바로 성과 창출로 이어진다는 성공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삼성 실업 같은 경우는 작은 실험을 안전하게 하라. 즉, 실패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토스에는 피드백을 요청하게 하라. 즉, 팀원들이 서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솔직한 피드백 문화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실질적으로 실수에도 안전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실패를 질책이 아니라 학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서로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모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리더십이 그리고 코칭 리더십입니다. 이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조직 현장에서 좀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단계들을 좀 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맥락 열기입니다. 리더분들이 그 조직원들과 1대1 미팅이나 최근에는 원오원 미팅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런 맥락 열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슈가 왜 중요할까? 즉, 조직원들이 그 맥락에서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맥락 열기 코칭 질문을 통해서 한번 조직 내 문제점들을 조직원들과 함께 파악해 보는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현실 보기입니다. 현재 가장 막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이런 리더의 질문은 현재 구성원들이 일을 하면서 좀 막히는 부분, 좀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리더에게 조금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 돌픽이 있는데요. 다른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팀원들이나 조직원들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정착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약속인데요. 이번 주 첫 행동은 무엇을 정할까요? 리더와 함께 세운 계획들이 그냥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리더는 이런 실행 약속 과정에서도 코칭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우리 리더분들이 조직으로 좀 돌아가셔서, 바꾸어 말하는 5가지 제가 유형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각 팀원들과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코칭 질문들을 조금 뽑아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팀원이 문제를 가져와 있을 텐데요. 이때 대부분의 리더분들이나 팀장분들은, 아, 이거 문제, 이거 해결 못했어? 이거 왜 이렇게 발생될 때까지 뭐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보다는, 아, 이 문제를 그럼 김 대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해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구성원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오는데 오히려 리더가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게 되면 해결책에 먼저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하는 쪽으로 사고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어떻게 이 해결 솔루션을 팀원들이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요. 두 번째, 팀원이 실수했을 때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죠. 아, 그거 체크 안 했어? 내가 그때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실수한 거야? 라고 질책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그 실수했던 과정에서 뭘 느꼈어? 뭘 배웠어? 다음에 이걸 한다면 뭘 좀 다르게 해볼 거야?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조직원들은 위축되기보다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리더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그 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직원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좀 강압적으로 뭐 이주임도 아이디어 하나 내보지 아니면 왜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동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에 아직 말하지 못한 우려나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의 의도는 친구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을 띄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오히려 구성원들은 차마 얘기하지 못했지만 동의하지 못한 부분에서 조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리더를 통해서 조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점에서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가 팀원들이 자신감이 없어 할 텐데요. 그냥 막연하게, 힘내,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이런 리더의 응원보다는, 당신이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지원해 주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조금 구성원들에게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당신이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구성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까지 지원하면 좋을까는 나의 리더의 지원 연결 포인트를 찾아서 결국은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어떤 KPI라든지 또 성과의 기준을 낮춰야 할 때입니다. 탑다운으로 여기 어디까지 이거는 맞춰야 돼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첫 실행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구성원들은 첫 번째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기준이 탑다운으로 내려온 기준이 아니고 내가 리더와 함께 같이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 첫 실행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은 단순히 기준이나 목표를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가 이끌어주는 질문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질문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조직원분들이랑 KPI를 세울 때나 목표를 세울 때 꼭 한번 팀원에게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리더의 질문이 바뀌면 팀의 대화가 바뀌고 또 팀의 대화가 바뀌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의 혁신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 한 가지 하게 되면 팀원들이 우리 팀장님 좀 달라지셨는데? 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우리 팀장님 굉장히 열리신 분이야. 우리를 되게 믿고 지지하시는 분이었구나. 이런 피드백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윌리엄 마스워드의 이런 좀 명언을 좀 전달해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평범한 리더는 말하고, 좋은 리더는 설명을 하고, 우수한 리더는 모범을 보이지만, 위대한 리더는 영감을 준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리더분들 각자 나는 우리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리더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칭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